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재무회계 쪽을 보시게 될 가르쳐드리게 될 박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금융투자 분석사 파트 3의 재무제표론부터 보실 건데, 재무제표에 관한 거는 결국은 기업회계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과정의 특징상, 세세한 회계 처리 하나하나를 너무 깊게 들어가는 그런 성격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재무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변동을 초래하고 좀 더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 문제 또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세세한 회계 처리 자체는 지양하고 거의 이제 보지 않고요. 전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재 먼저 펼쳐보시면 2페이지를 보시면요. 챕터 1이 있죠. 어떤 과목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처음에 어떤 과목을 시작하실 때는 개요부터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하시게 될지 중점을 두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챕터에서 출제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자체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시면요. 회계의 정의라고 돼 있죠. 첫 두 줄 한번 표시를 해둬 보시죠.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책 교재를 보시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두 줄을 보시면 회계란 특정한 경제적 거래에 대하여 정보 이용자 동그라미 키워드입니다.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정보, 그 유용한이라는 말이 또 키워드가 돼요. 그러한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보통 장부에 기록하는 부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물론 회계죠. 하지만 그걸 회계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건 회계의 한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장부에 기록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하나의 좀 더 넓은 관점에서의 과정 전체를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간단히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써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서 그것을 전달 또는 보고라고 하죠. 이 전체의 과정을 전부 다 우리는 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우리가 부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단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단어가 바로 식별이라고 나오는데요. 식별이라는 것은 뭐 분간한다, 알아보다, 뭐 이런 것들이죠. 파악하다.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거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라는 것은요. 내가 직장을 이직하는 관계로 집에서 너무 멀어서요. 회사 근처로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 계약을 했어요. 그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거래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가 회계에서 부르는 거래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나중에 보실 회계라는 것은 결국 재무제표인데 그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들을 변동 그 5가지 요소가 변해야 그것을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서 종이에 사인한다거나 근로계약서에 사인한다거나 그냥 전화로 거래처랑 그 계약을 맺었어요. 전화로 수주를 받았다. 또는 거래처에 오더를 냈다. 이 자체의 행위로서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처에 주문하고 뭐 계약금을 10% 먼저 냈다. 그러면 내 후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거래이냐? 그럼 질문에 거래야 라고 판별이 됐다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가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장부를 꺼내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부에 기록하고요. 그것을 그냥 회사의 경영자가 그냥 고의 품에 품고 그냥 그것을 간직한다? 그게 아니겠죠. 기록 또는 보고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회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 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재무제표라는
어떤 공통된 포맷에 맞추어서 모든 그 회계를 담당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된 그 포맷을 가지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통된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 걸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앞으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서 앞으로 저는 이니셜을 FS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 게 있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게 될 겁니다. 옛날 용어는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요. 옛날 구대차대조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밸런스시트라고 해서 앞으로 BS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앞에 포괄자는 그냥 생략할게요. 원래는 정식 포괄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보통 IS 이렇게 이니셜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라는 게 세 번째고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앞으로 CF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엔 자본변동표 라는 게 네 번째 재무지표를 구성하고 있죠. 거기서 플러스 이제 각종 주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것을 합쳐서 이제 재무제표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 목적상 크게 이제 주안점을 두어서 보셔야 될 재무제표는 위에 거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현금흐름표까지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세부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중에 차후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 이 기업이 자기의 어떤 그 재무 상태 또는 성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표는 왜 만들까? 그 회계의 정의 첫 두 줄 밑줄 그으신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게 됩니다. 정보 이용자는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크게 회사를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 정보 이용자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회사 내부의 이용자들, 외부부터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테니까 외부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회사의 재무를 궁금해하는 외부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일단 우리 기업의 주식회사 상장사, 주식회사라고 가정을 해보신다면 우리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외부의 주주, 잠재적 주주 또는 현재 이미 기존의 주주인데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주주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채권자, 우리 기업에게 돈을 꿔줬는데 이 기업이 제때 맞춰서 이자를 줄 수 있을지, 만기 때 원금 따박따박 안 떼먹고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겠죠. 그 다음에 또 과세당국. 세금을 뜯어가려면 이 기업이 얼마 벌었는지를 궁금해할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외부의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 정보를 궁금해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 내부 사람들은 그럼 관심 없냐? 관심이 많죠. 대표적으로 경영자, 우리 기업의 CEO, 사장님. 경영자도 대부분 연봉 인센티브 같은 것도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연동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CEO들은요. 그래서 정식 기본급은 뭐 딱 1원인데 나머지는 다 인센티브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간혹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성과에 대해서 CEO 자체도 궁금해할 것이고 그 다음에 CEO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본인의 인센티브도 회사의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또 임직원들도 궁금해할 수 있겠다. 등등등.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줄 목적으로 만드는 게 이러한 재무제표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실 이 재무회계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그 모든 기업이 다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공통적인 포맷인데 그 기준을 부르는 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것인데 IFRS라고 부르죠. 교재에서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의 뜻이죠. 국제 회계 기준이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회계 기준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본인 나라에서만 기준되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었었죠. 그러나 글로벌 금융이 발전이 되고 서로 해외 투자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회계 기준 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재무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동일한 회계 기준을 쓰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이것이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 국제 회계 기준을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국제 회계 기준은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곳에서 이 국제회계 기준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그냥 번역한 겁니다. 뭐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그 공표한 그것을 코리아의 K를 써서 KIFRS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보통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KIFRS와 그 다음에 과거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K-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회계 기준이 병존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기본적으로 상장사들은요, 의무적으로 이 KIFRS를 써야만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체들이나 비상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과거에 K-GAP을 그냥 써도 돼요. 원하면 이걸 써도 되고 그래서 두 개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계학을 다루고 있는 시험에서는 다 KIFRS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과정도 따라서 KIFRS에 근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두 줄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 쓰레기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회계의 분류에서 방가로 1번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걸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요. 정보 이용자에는 경영자 및 종업원, 여기서 종업원은 식당 종업원 이런 뜻이 아니라요. 회사의 직원을 보통 우리가 종업원이라고 부릅니다. 어감이 별로 좋진 않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임직원이나 경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자들과 투자자 채권, 감독기관 등등 기업의 외부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합쳐서 정보 이용자라고 부르죠. 다음 줄 보시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앞으로 KIFRS라고 한다. 이거 보이시죠? 앞으로 요거에 근거해서 보시게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세 줄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각각의 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만 뭐 읽어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은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4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에 방가로 2번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세무회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일단 1번과 2번 위주로만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본 과정에서 보시게 될 부분은 방가로 1번, 양가로 1번이죠.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규칙에 근거해서 공통된 동일한 포맷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재무제표. 그래서 보고하는 거. 이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기업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기업이 더 잘 보이고 돋보이고 싶고 성과도 더 높게 보이고 싶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자금 유치가 쉬워질 테니까 주식 발행도 쉽고 사채 발행도 쉽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준이라든지 포맷을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져 버리면 서로 이쁘게 포장하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률적인 어떤 공통된 규칙의 필요성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다라고 나오시죠. 그래서 현재 및 잠재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목적이에요.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우리 회사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어떤 주주, 채권자 또는 이미 기존의 투자자 등등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공시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반면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관리회계라고 돼 있죠. 이 관리회계는 뭐냐면요.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끼리만 정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이제 설립된 지 이제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나름 또 국내에서는 나름의 마켓쉐어도 가지고 브랜드 네임도 알리고 입지도 좀 어느 정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첫 번째 해외 진출로서 아시아 시장에 좀 진출을 해보자. 그래서 뭐 홍콩, 태국, 뭐 중국, 뭐 일본 이런 데에 시장 조사를 막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콩 지점에 발령난 그 직원이 이제 막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의 타겟 시장, 그 다음에 경쟁자 분석, 뭐 이런 등등의 시장 조사를 막 하겠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당연히 경영자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보고하는 거. 그게 바로 관리회계예요. 그건 외부의 어떤 사람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따라서 그 보고의 형식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각종 규정 이런 것들이 모든 기업이 똑같이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CEO, 그 기업의 경영자가요, 그냥 PPT 포맷으로 돼 있는 걸 좋아하면 그 포맷으로 하면 되고요. 뭐 엑셀로 쫙 수식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면 그 포맷으로 하면 돼요. 경영자의 구미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관리회계라는 것이죠. 대충의 의미만 보시면 되고요. 관리회계는 우리의 초점은 뭐다? 1번의 재무회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실 내용은 KIFRS인데 그중에서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재무회계. 즉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원칙을 보시는 거다라고 이제 범주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이제 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중간에 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가 있는데 종류는 이름은 이미 여기다 써드린 겁니다. 이 각각의 이제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시게 될 건데 이 표에서 뭐 말로 구구절절 쓰여 있는 거를 만약에 익숙치 않으신 상태에서 보시게 돼봤자 잘 눈에 안 들어오실 테니까 이름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두시고 뒤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밑에 보시면 섹션 2 해가지고요. 회계기준의 제정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7페이지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뭐 글로벌 경제시대, 그 다음에 뭐 다다음 줄 그래 보시면 IFRS 뭐 나오죠. 그래서 뭐 2011년부터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뭐 이런 말씀 제가 아까 드렸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맨 위에서 7번째 줄이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것들 8번째 줄 끝에 상장기업 등이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그 다음에 그 외의 기업이 적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 말씀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다. 이게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죠. 옛날 우리나라에서만 쓰던 그런 기준들 없어진 건 아니고요.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KIFR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는 그 국제회계기준의 어떤 그 제정에 대한 제정이 돼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인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목적상도 중요하지 않고요.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페이지를 넘기셔서 그런 내용들이 11페이지까지 기술이 돼 있어요. 저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은 이런 이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12페이지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드린 재무제표 중에서 이 구성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담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간에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를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13페이지에 뭐 위에 그림 2-1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복잡한 거는 보지 않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쭉 구조만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뭐 익숙치 않으신 분이시거나 또는 뭐 과거에 배우셨는데 좀 오래돼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구조를 잡으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첫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BS와 IS요.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하나 설립하려고 해요. 기업을 하나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본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기업을 설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숫자는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내 돈 500만 원과
근데 그동안 모아온 돈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설립하려고 봤더니 돈이 좀 모자라. 그래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돈 500만 원과 대출받은 5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기업을 하나 설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 날 내가 기업을 하나 딱 설립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설립했을 때 이런 표를 하나 그릴게요. 은근슬쩍. 내 돈 500만 원과 남의 돈, 은행에서 꾼 500만 원을 합쳤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내 돈 500만 원, 내 돈, 그 다음에 남의 돈, 대출받은 거요. 돈 껐다는 얘기죠. 그거 500만 원을 합쳐서 도합 10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무슨 사업 할까 보니까 예를 들어 가전제품, 도소매, 하이마트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당연히 매장을 얻어야 되겠죠.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각종 재고 자산,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을 다 사서 이제 구해서 납품받아서 매장에 전시를 해놔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그 팔려고 이제 전시해 놓은 상품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재고자산을요, 800만 원어치 구입을 해서 내가 직접 만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납품을 받아서 매장에 전시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고객이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돈을 거슬러주고 이런 과정에서 좀 나름의 여유분 현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구조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재고 자산을 700만 원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 원은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요. 고객 집으로 물건을 배송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차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배송용 트럭을 한 대 구입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러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딱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럼 당연히 내 돈과 남의 돈, 즉 1000만 원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사는데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당연히 1000만 원이 한도겠죠. 따라서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는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가진 자본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산을 취득해서 사업을 스타트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에 있는 거 내가 영업용 자산으로 쓴 거 있죠?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자산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오른쪽 중에서요. 내 돈 있죠? 내 돈을 앞으로 자본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 다음에 은행에서 꾼 거 남의 돈 있죠? 이것을 앞으로 부채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게 이제 회계상의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의 전반을 꿰뚫고 있는 첫 번째 대원칙 이게 하나가 이제 벌써 나왔네요. 자산의 합계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해야 된다. 등식이 성립합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는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회계는 확률이 50%라고 하잖아요. 반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가 있고 바로 이 형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재무상태표다. 첫 번째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1월 1일 날짜로 사업을 스타트를 했고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12월 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년 동안의 성과가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지, 번 게 얼마인지. 벌기만 하면 그게 다 내 건가요? 보통 우리가 내가 카페를 하나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카페를 물색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내가 인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카페가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거 당장 덥석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월 매출이 1000만 원이지만 비용이 한 1200만 원이야. 그래서 순 마진은 마이너스 2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매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순수익을 봐야 돼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있을 거고 그동안에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더니 수익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해볼까요? 800만 원이고 아무 숫자나 써볼게요. 각종 비용들 있죠?
뭐 임대료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을 알바를 고용했다면 뭐 급여비, 그 다음에 각종 뭐 트럭 운영하는 데 들어간 각종 비용들, 모든 비용들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7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순이익이 100만 원 남게 되는 그러한 장사 성과, 사업 성과가 기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정보가 바로 손익계산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무제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간의 개념인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의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재무상태표는 시점의 개념입니다. 이때 시점으로 이 상태가 이렇다.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의 성과인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만큼의 장사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연말에, 기말에 어떤 식의 재산 상태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 돈과 남의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고, 재고가 700, 현금, 여유 현금 200만 원, 트럭 100만 원, 그냥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그냥 말도 안 되지만 가정을 깔아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내가 순수하게 100만 원만큼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은 내 거죠. 내 사업이니까. 그래서 현금이 100만 원 늘었겠죠. 그래서 내 금고에 쌓여있는 현금이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 합계는 일치해야 되는데 이쪽 합계는 1,100원이 돼버렸어요. 1,100만 원. 근데 이쪽은 1,000만 원인 거죠. 그럼 뭔가 이상하다. 이쪽이 100만 원이 좀 더 늘어야 양쪽이 일치가 될 텐데 라고 보니까 이 자본 쪽에 내 돈을 위치하는 게 자본이죠. 뒤에서 또 보시겠지만 자본은 사실 가지를 벌려보면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잡한 건 나중에 보시고 크게 보시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의미는 자본금은요, 말 그대로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미천 집어넣은 거, 그게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천. 반면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순이익, 그게 쌓여있는 거. 이건 미천, 이건 내가 사업해서 번 거. 확연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미천 집어넣은 건 500원 빼가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겠죠. 거기다 플러스 장사에서 번 순이익이 100만 원이 생겼잖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합쳐서 600원이 자본이 변동이 되더라. 그래서 오른쪽 합계도 1,100만 원이 돼서 똔똔이 유지가 되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가정을 깔아서 봤지만 이게 회계의 시스템이 재무제표가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셨고, 물론 세부적인 가지는 나중에 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 두 개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 때와 이제 우리 한 연도를 기라고 부를 건데요. 기초, 기말 이런 용어를 쓸 겁니다.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1년 동안의 성과, 즉 손익계산서라는 것이죠. 이 상태가 이 1년 동안의 이 손익 형태로, 손익 결과로 인해서 기말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 결과가 이 기말의 시점으로 집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이 유기적으로 돼 있더라. 라는 게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체적인 구조,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13페이지에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14페이지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더 보시기 전에 크게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재무제표가 구성 또는 작성을 하기 전에 뭔가 좀 전반적으로 깔고 가야 될,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전제 또는 전체적인 어떤 대원칙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보고 세부적인 걸 시작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1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계속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문구 보이시죠?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회사가 사업이 처음 설립되면요.
영원히 존속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또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 설립된 지 10년 안에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문을 닫는다고 하죠. 폐업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 30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코카콜라 같은 그런 회사는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존속하는 건 없어요. 언젠가는 뭔가 망할 텐데 그렇다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올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그 상황이 우리 회사의 상황이요. 계속 좋을 수도 있지만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 상황도 안 좋고 뭐 우리 회사 제품의 경쟁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회사가 좀 뭐 간당간당해요. 문 닫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그 회사 그 자금 유동성이 딸려서 회사가 망할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시게 될 이러한 그런 회계상의 그 원칙 IFRS에 근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막말로 곧 망할 회사인데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들겠어요. 좀 나중에 보시겠지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같은 것들은요, 지금 회사가 만약에 기계장치를 뭐 한 5억짜리를 샀는데 그 5억을 샀을 때 돈이 나가잖아요. 그 돈을 지금 올해 바로 비용 떠는 게 아니라요. 그 기계장치를 사서 우리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비용을 차츰차츰 나눠서 인식합니다. 그게 감가상각이고 나중에 보실 건데 그 기계장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0년 동안 쓸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 5억을 30년간 비용으로 떠는 거예요. 한 방에 5억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전제가 뭐겠어요? 우리 회사가 30년 동안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할 수가 있겠죠. 내년에 망할 거라면 30년의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렇다고 영원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이러한 모든 원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몇 년이야? 3년이야? 4년이야? 2년이야? 그런 명확한 숫자적인 기준은 기준서에도 없어요. 그냥 일정한 기간이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 뭐 다음 줄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곧 청산하고 문 닫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기준을 써야 돼요. 청산한다는 거는요. 회사 자산 모두 다 팔아치운 다음에 현금화한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빚잔치하는 거죠. 빚쟁이들한테 먼저 다 주고 줄 거 주고 그래도 남은 게 있다면 그 다음 제일 꼬레비가 주주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회사가 다 망할 것 같으면 우리 IFRS가 아니라 이거 자산 다 팔아치우면 얼마야? 그 청산 가치에 근거한 별도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발생기준 회계 아주 중요한 전제죠. 발생기준의 반대는 바로 현금주의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이제 감가상각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지금 현금에서 호주머니에서 5억이 나가지만요. 기계장치 살 때 비용은 30년간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발생주의예요. 즉 돈이 지금 나간다고 해서 전액 다 비용이 아니라 그 수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맞춰서 비용을 잡는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상황은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외부에서 납품받아서 하이마트니까 뭐 가전제품 외부에서 사와서 매장에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런 상거래 기업을 가정한다고 보시면 물건을 납품받을 때는 돈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현금거래만 하긴 좀 힘드니까 외상을 걸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2달 후에 줄게. 그러면서 뭐 TV 10대를 사왔어요. 그런데 돈은 2달 후에 주고 뭐 나중에 주기로 했지만 지금 돈 안 나간다고 해서 비용 안 잡냐? 그건 아니고 돈은 안 나갔지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그랬다면 뭐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용을 잡아요. 반대의 경우도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외상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건은 다 배송해 줬어요. 근데 돈은 6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매출은 6개월 후에 잡아요? 돈 받을 때? 그게 아니라 물건을 인도해 줬을 때 내가 판매자로서의 할 도리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받을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나는 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을 잡아요. 그게 바로 발생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건을 배송해 줬으면 지금 수익을 잡아요. 6개월 후에 돈은 받더라도 그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게 될 모든 거래들 그리고 재무제표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BS와 IS 이 두 개는요. 모두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알겠어. 그럴듯해. 하지만 우리 이 외부의 어떤 주주나 이 기업의 정보를 그 주식이나 뭐 주식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 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투자를 한다거나 돈을 꿔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어떤 외부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발생주의에 근거한 것보다는 이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얼마인지 또 궁금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뭐 사채권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신다면 나는 이 기업이 내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그 제때 떼임 없이 이자를 제깍제깍 주고 만기 때 원금 뜯기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지 현금 유동성이 너무 궁금해. 이런 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생주의에 근거한 요 수익은 800만 원 벌었다는 얘기는요. 현금 800만 원을 내가 받았다는 뜻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외상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이 기업이 현금이 얼마 있을지 궁금해. 이런 어떤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정보가 커버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현금의 인 앤 아웃을 그대로 추적해서 보여주는 별도의 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발생 기준과 현금주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중요성과 통합 표시. IFRS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뭐 합치고, 퉁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상계하고, 퉁친다는 건 상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원칙이. 그래서 유사한 거는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함부로 합치거나 퉁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상계 이것도 나오죠. 퉁치지 마라. 원칙적으로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퉁쳐 라고 하면 당연히 기준을 따라야 되니까 퉁치고 그 다음에 퉁쳐도 돼 라고 하면 퉁쳐도 되죠. 그런 거 아닌 이상 네 맘대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말고 각각 써라 라는 것이죠. 상계 금지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양괄호 6번에 보고 빈도 얼마나 자주 보고하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끊어서 재무제표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이런 문구 보이시죠? 그래서 각 1년을 한 기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는요 1년의 그 단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 그 정관을 보고 작성을 보고 할 때 뭐 어떤 회사는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끝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뭐 7월 1일 날 시작해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끝나는 이걸 1년으로 볼 거야. 그래도 돼요. 신고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통 1월 말로 끝나는 법인, 1월 말 회계법인, 1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 이런 용어를 보통 쓰죠. 근데 이제 그러나 시험에서는 대부분 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1일로 끝나는 회계 연도를 가정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것만 써야 되는 의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1년을 각 기라고 부르고 1년도, 2년도, 3년도 이게 부르는 명칭이 우리가 요때가 그 당해 연도 이때가 이제 우리의 관심 연도라고 보셨다면 올해라는 게 단기라고 부르고 그 전년도를 전기라고 부르죠. 전기. 그 다음에 다음 연도를 차기. 뭐 이런 용어를 이제 하나의 기라는 표현으로 쓰시게 될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양괄호 7번에 보시면 비교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올해 단기의 재무제표가 X2년도 재무제표인데 X2년도 재무제표라고 해서요. 반드시 고해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제 우리가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다 어떤 상장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뭐 기업명 같은 거 검색해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올해 거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전년도 재무제표도 같이 비교해서 두 연도를 비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올해 매출액이 1,000억인데 작년엔 800억이었구나. 전기에 비해서 200억이 늘었네. 이런 식으로 비교가 한눈에 딱 보기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줄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서술형 정보라는 건 아까 그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석.
밑에 각주 주석 있죠? 그것도 그 비교 정보가 보통 같이 공시가 됩니다. 감사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내려가 보셔서 양가로 8번에 보시면 표시의 계속성 첫 두 줄을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사업 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매기 동일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으로 뭐 합치거나 퉁치는 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죠. 회사는 1년만 영업하고 문 닫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1년도, 2년도, 3년도 앞으로 계속 사업을 존속해 나가겠죠. 그럴 때 우리 같은 이제 외부의 주주,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쭉 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성장 추이, 순이익 분석, 매출의 추이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과거 예를 들어 막 5개년치, 과거 10개년치의 매출 추이, 수익성 변화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연도별로 기준을 다 1년도에는 무슨 기준 썼다, 2년도에는 이 기준 썼다 중구난방 해버리게 되면 추세 분석, 연도별 비교 분석이 좀 합리적이지가 않겠죠.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웬만하면 아예 바꾸는 게 더 거래의 실질을 잘 반영한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라거나 또는 회계 기준 자체가 변경이 돼서 바꿔야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요. 웬만하면 그냥 원칙적으로 계속 동일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16페이지 넘겨보시면 섹션 3의 재무상태표. 지금까지는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렸다면 이 16페이지부터는 첫 번째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보시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